김정은이 우리 종민 씨 축의금으로 비트코인 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괜찮네요. 그렇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 씨는 그리고 제가 그 축의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비트코인으로. 지갑 주소 하나 보내라. 내가 그 일론 머스크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털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요즘이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나라들, 뭐 국가들을 이렇게 기사로 내놓은 것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영국에 이어서 북한이 보유량이 세계 3위다.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대개는 뭐냐, 비트코인을 이연 불법 사기 뭐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사용된 거. 그것들을 압수해서 갖고 있는 건데 북한의 경우는 자기들이 그걸 해서 불법으로 이제 탈취해가지고 갖고 있는 양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훔쳐서 그냥.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 외부와 단절돼 있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북한이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의 그 소유량이 전 세계 3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바트 2조 원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 자, 이더리움 들어는 봤죠? 한 번에 2조 원이 없어졌다. I'm Ben. I'm the CEO and the co-founder of Bybit. Well, about 2 hours ago, Bybit experienced a hack on our Ethereum code wallet. As far as we know,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Although we all know now it's the North Koreans. 간도 크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강도로 북한이 꼽혔습니다. 미국 FBI가 해킹 배우로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라자루스. 이게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도 볼 때마다 놀라요. 북한 애들이 털어갔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이 나왔잖아요. 바이비트. 바이비트가 2018년에 설립된 곳인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랭킹 2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그만큼 보안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하루 거래량도 많고요. 1초에 거래 횟수가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데, 그곳을 북한이 뚫고 해킹을 해서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쳐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칭찬은 아닌데 대단한 놈들이네요. 징글징글한 놈들이죠. 대단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바이비트 CEO가 즉각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FBI도 이 사건을 보면서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나 FBI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북한의 이 해킹 그룹이 쓰는 수법을 이 바이비트 탈취 사건에서도 사용했다. 등등등등등 자세한 근거를 꼽으면서 FBI도 북한을 범인으로 짚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핵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핵 중에 왕이 해킹입니다. 내가 바로 핵 왕입니다. 야, 이게 장가 가니까 개그 혈이 뚫리는 거예요. 아니, 막혔던 혈이 뚫리는 저도 뚫리겠구먼 그래. 대단합니다. 자, 어쨌거나 북한이 뭐 어마어마한 그 대북 제재 속에서 핵무기 만들고 뭐 실험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보면은 암호화폐 탈취 때문인 거네요. 우리 지금 이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쓸지가 궁금하잖아요. 한편으로. 2조 원으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북한의 노동급 미사일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까?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그러면 이 돈이 북한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해킹으로 1조 9천억 원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럼 이 돈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왜 이렇게
해킹에 미쳐 날뛰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실패한 국가라는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범죄 국가다. 로브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 자체가 거대한 깽단인 것이죠.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벌을 줍니까? 국제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 제재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가 다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탈취,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수출도 안 되고 제정신인 국가가 아니니까 세금도 못 걷어들이고 결국은 해킹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서 하는 얘기 북한 핵무기는 플루토늄과 비트코인으로 만든다. 맞네. 이게 과언이 아닌 겁니다. 맞네.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엄청난 도둑질을 벌이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그 해킹의 전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렇죠. 해커, 도둑질.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도둑이다. 한도둑. 화이트 해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해커 김한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뭐 SK나 아니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해서 사실 대기업, 공공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모의해킹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 김한수이고 그리고 현재는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이 해킹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개인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현직으로 활동하는 이 화이트 해커를 처음 보는데 최고예요. 네. 아니 화이트 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해커를 이제 넓게 우리나라에서 설명을 하자면 정보 보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다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좁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정보 보안 영역 중에서도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보안. 그래서 해커의 입장에서 해킹을 해보고 거기서 발견되는 취약점을 제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저희 거를 해킹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열심히 일로서 해킹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악용하지 않고 이제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네. 어떤 막 진짜 도둑질하는 해커야. 네네. 근데 뭐 기관에 잡았어요. 네. 잡더니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자네 나라일 해볼 마음 없나? 네. 뭐 공군이나 네. 정보기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옛날 말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해킹을 하고 나서 막 해킹 범죄자들을 나라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요새는 보안 윤리의식도 뛰어나시고 해킹 기술도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자네 나라 일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자네 나라 일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생각 있으면 하라라. 야, 거기서 그멘트를 친다고.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까 들어본 듯한 이더리움이라는 거. 근데 거기 보안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2조 원어치나 털 수가 있어요?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사실 우리들한테 다 충격을 준 것처럼 해커들도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던 그냥 이건 해킹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당했기 때문에 좀 저도 관심 있게 도대체 어떻게 털었을까 하고 저도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암호화폐를 자금을 보관하는 데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핫 월렛, 두 번째는 콜드 월렛.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핫 월렛, 콜드 월렛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나요? 콜드. 그렇죠, 콜드죠. 근데 이제 안전하게 콜드만 다 자금을 묶어두면 좋겠지만 거래소에서는 이제 또 돈이 돌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핫 월렛에다가 일정 자금을 모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콜드 월렛에서 빼서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런데 바로 북한 해커들은 이 과정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렸냐? 콜드 월렛에서 이 핫 월렛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원래 계약서 위에다가 가짜 계약서를 위에 붙인 상태로 주고 늘 하던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이제 딱 도장을 찍고 보니까 사실 그 화면은 조작된 화면이었고 그 내부 코드를 보니까 엄청 섬뜩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이 콜드 월렛의 소유권을 해커에게 넘긴다라는 계약서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은행 창구에서 이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ATM 기기에 이렇게 수송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돈 받아서 뭐 명동에 새로 개설된 ATM 기기에다 넣을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보고 줬는데 그 수송을 하러 오신 분이 원래 정식 수송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조된 서류를 가져와서 은행 창고에 있던 돈만 그냥 가지고 사라져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추적이 될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게 암호화폐 특징상 이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보면은 이 앞에 화면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이게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from 바이비트에서 to 이거 바이비트 익스플로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이터가 해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커에게 지금 인출된 금액이 보면은 거의 40만 개가 지금 이더리움이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2조 원인 거예요? 가까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해커가 이게 뭐 내가 했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나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북한이 했다라는 걸 어떻게 확정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민동 아주 그냥 말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뭐 맨날 뭐 도둑질만 한 줄 압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북조선 소행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증거 있으면 어디 한번 증거 한번 대보라고.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은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킹은 흔적과 자백이 없는 범죄예요. 지금 사이버 수사에서는 침투 방식과 자금 흐름을 가지고 이게 해킹의 지문이다, DNA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지 확실하게 물증을 잡은 상태는 아닌 겁니다. 이번 사건이 라자루스가 과거에 해킹에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도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지갑 주소군이라는 게 이제 떠요. 과거에 2022년에 했던 작업이라든지 그 범죄와 같은 지갑 주소군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라자루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FBI는 뭐라고 그랬냐면 탈취된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분산시켜가지고 벌떼처럼 움직이는 이것 또한 라자루스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사회공학적인 기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라자루스의 전매 특허인데 해킹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표적 침투라고 얘기를 해요. 전술적으로는 사이버 잠복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갖고 호다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실수가 없나, 집 좀 안 비우나, 대충 딴 데 안 쳐다보나. 그러다가 취약점을 찾아서 시스템 내부로 들어갈 만한 틈을 찾고 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북한 해커들이 내부 개발자, 외주 인력으로 위장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탈취해낸 후에 결정적인 시점에 공격을 개시하는 거죠. 뭐 몇 시간 며칠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거기서 그냥 버티고 보면서 한순간 틈만 보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킹 공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해서 이제 해킹 공격을 할 때 시간, 뭐 공간, 돈,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집중 투하해가지고 1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 계속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호점이 생긴다 할 때 이걸 공격하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이게 북한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든든한 뒷배가 없어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이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그 공격했던 그런 탈취 사건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니까. 독한 것들이야. 상대적으로 취약하겠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음. 670억 원어치예요. 야, 1년을 기다리고 600억을 해킹했으면 연봉이 600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진짜 소름 돋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범죄자인 해커들은 이렇게 오래 못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 한 달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먹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해커들 같은 경우는 똑똑 두드려보고 해킹 될 것 같다. 그러면 해킹을 하고 그게 아니면 빠른 판단을 합니다. 그냥 관둬버려요. 저버려요. 네. 근데 이제 똑똑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분석을 하고 공격을 시도하는 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APT 공격이다라고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APT는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아파트가 아니구나. 분포된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일반 해커들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되게 끈질기고 될 때까지 하더라. 그래서 이 APT 공격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특히 이 그룹에 묶이는 게 대표적인 게 북한의 라자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이 흥미로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블랙요원 명단 통째로 북한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보사에서 극비리에 아까 콜드월렛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인터넷이 다 끊겨 있는 내부 인트라넷에 보관하던 블랙요원 명단이 도대체 어떻게 북한까지 유출됐지 처음에 우리 해킹 의심했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정보 당국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해킹한 수법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했구나 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 맞아요. 해커들을 동원해서 북한이 위장하고 있는 중국 내에 있는 업체들을 다 뒤진 거예요. 우리 해커들이. 북한 업체들을 다 해킹을 해보니까 한 위장 업체에서 우리 블랙요원 명단이 발견됐는데 그 블랙요원 명단을 갖다 넘긴 우리 정보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잡아낸 것도 이 같은 화이트 해커의 방법이었는데 군무원 사건이었죠. 이토록 북한은 전통적인 어떤 사람의 취약성을 노려서 디지털 암호화되어 있는 방어벽을 뚫고 가는 거죠. 전 듣다 보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선 사람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 나폴레옹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 조직에서도 당신 그 장군님 하신 말 뭐다? 조선 사람은 불가능이란 말 안 해. 이런 말 했는데 보면서도 야 정말 북한스럽다. 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해커를 밀어줘가지고 너네 해킹해 하고 지금 뒤를 다 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범죄를 하면 해커들을 뭐 감옥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네는 치고 빠지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정말 이거 깡패 국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아니 훔쳤다고 쳐. 자, 근데 지금까지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있는 거죠. 어딘가 있는 지게들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디지털 숫자잖아. 이게 돈으로 바꿔서 김정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인터넷 이런 거는 미국이 다 볼 테고. 네. 뭘로 할 거야? 뭘로 돈을 바꾸지? 사실 이 암호화폐는 진짜 전산상의 데이터인 것 뿐이잖아요. 어쨌든 이걸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금화 시키기 전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어디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끝에서 현금화가 되는 지점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지갑으로 돌리는 겁니다.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밈코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밈이요? 네. 밈코인이라면 그거잖아요. 그 약간 좀 SNS에서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유행하는 밈 같은 거. 네, 맞아요. 네, 그걸로 맞습니다. 코인을 사용한다고요? 밈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사실 도지코인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도지코인 하면은 그 시바견, 그 시바게의 아주 귀여운 사진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나 혹은 막 웃긴 영상들을 밈으로 해가지고 그 주제로 그냥 코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맞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만갑 코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왔거든요. 이만갑 코인도 만들었어요. 네, 이만갑 그래서 코인.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이 밈코인은 누구나 시간을 재면 한 30초도 안 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암호화폐의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밈코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밈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인기 있고 좀 웃긴 사진들이나 영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밈코인의 핵심 중에 핵심. 사실 이 위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 사진을 쓰느냐, 얼마나 재밌는 영상을 쓰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이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자극적이다. 많이 자극적이야. 많이 자극적이에요. 땡기네 막. 사고 싶고. 뭔가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 듯한. 크리에이트 코인을 누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저희가 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막 만든 코인입니다. 와, 이렇게 빨리 된다고? 들어가서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만들어졌어. 이제 지금 막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Now Meet Go NMT라고 해서 밈 이름은 요 사진입니다. 이제 막 생성됐기 때문에 뭐 아무도 거래하지 않았지만 요 밈 코인을 보고 이 사진 재밌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제 암호화폐를 넣어가지고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 파는 코인을 우리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의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원래 이 블록체인에 있는 암호화폐도 네. 프로그래밍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까지 공부하기도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걸 만들어주는 아예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나 메일 주소 만드는 것처럼 그냥 클릭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어쨌든 사람들이 저걸 사면은 그건 만든 사람 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밈을 쫓는 사람들은 관종들이에요.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밈 코인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번다기보다 이런 거, 이런 거 새로운 코인 만들었다 하면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거 괜찮네 했던 도지 코인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좋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사볼까? 이게 폭증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번다는 목적이 아니라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름을 튀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기념품 살 때 열쇠도 없는데 열쇠고리 사고 네. 책도 안 보는데 책꽂이 사듯이 맞아요. 뭔가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실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화제가 되고 관심을 모으면 그걸 이제 구매로 이어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밈 코인이 만들어지고 있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종민 씨 같은 경우에 라자누스라고 하면 관심 끌어야 돼요. 그렇지, 끌어야지. 이 수천 개의 밈 코인 가운데서 튀어야 돼. 이름 뭐라고 질래요? 일단은 뭐 눈에 띄어야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 얼굴이 딱 코인. 이름도 나왔어, 이름도. 지도자 코인. 지도자 코인. 지도지 코인. 지도지 코인. 확실히 정민동무가 이제 뭐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 밈코인 이거 뭐 발매되는 순간 떡상할 거니까 바로바로 살 준비들 하고 계시라. 이거 조금 김정은보다 더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누구요? 응? 왜? 누구? 라자누스가 명명했던 이름은 뭐냐면 진시황 코인. 진시황. 왜요? 중국어로도 진시황이 진시황이거든요. 그럼 진시황이라고 코인을 만들면 16억의 중국인들이 한 번씩 클릭을 해보겠죠. 클릭하면 돈이 돼? 아니면 제일 큰 시장을 일단 클릭하면 16억이 관심을 갖겠죠. 일단은 사든 안 사든. 그렇죠. 아우차우 코인. 그러면 하나를 사둬도 나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싸. 쌀 때. 한 2,000원에 1,000원. 그렇죠. 뭐 500원대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한번 한 1,000원에 나도 하나 가지고 있을래라는 마음이 들면
코인이 되는 거네. 그렇죠. 네. 이제 밈코인이 뭔지 아셨죠? 네, 한 1,000원에서 받고 있었네. 밈코인은 그렇게 뭐 별건 아니에요. 재미로 하는 놀이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상화폐가 연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왜 지금 밈코인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탈취한 2조 원의 이더리움을 코인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코인 세탁을 하는데 뭘 활용한다? 밈코인을 활용한다. 왜 진시황이라는 밈코인을 만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너도 나도 살 수 있게 한다. 자 보세요. 그래서 라자루스가 진시황 코인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업비트 이런 데는 감시가 심하고 증명도 심해서 밈코인을 만들어도 상장이 안 되니까 탈중앙화된 플랫폼에 밈코인을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플랫폼은 누가 이용하느냐? 첫 번째는 야 어디 뭐 돈 되는 거 없나? 투기꾼. 두 번째는 북한처럼 범죄 자금 세탁 좀 해볼까? 라는 범죄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 진시황 밈코인을 올려놓고 북한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 많잖아요. 지갑을 다 동원해서 계속 그 밈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진시황 코인 샀다. 자기들끼리 샀다 팔았다면 쭉쭉쭉쭉 거래량이 보이니까. 진시황 밈코인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네. 그러면 그 사이트에 있던 사람이 나도 사볼까? 나도 사볼까? 썬킴 들어오지. 사고 진중권 사고 유나도 사고 하면 진중권, 썬킴, 유나의 가상화폐들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더리움과 마구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 하나씩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14억 인구가. 그 순간에 가만 있어봐. 아유야 여기 어디까지가 훔친 돈이 어디까지가 진짜 이더리움이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렇게 또 펌핑 같이 이렇게 좀 불풀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어쨌든 현금으로 바꿀 때 사실 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뭐 예전에 이제 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사건에서 카지노에서 세탁할 당시에도 그때 8,100만 달러를 세탁하는데 사용했던 수수료가 3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반타작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밈코인 같은 걸 활용해서 조금 더 수익을 부풀리는 작업도 필요한 거죠. 세탁 과정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주 만에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이더리움이 결국은 뭘로 탈바꿈했냐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탈바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맞아요. 이 정도 된 비트코인은 요즘 그 현금처럼 통하잖아요, 이미지 맞아요, 자체가. 네. 네. 아 이게 맞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구나. 네. 하루에 가서 어디 신정동 지점에 가서 2조 뺄 게 아니라 맞죠. 천천히 그냥 하루에 뭐 1,000만 원 카지노 해서 뭐 해서 네. 또 바꾸고 저기가 카지노 가서 한 500 바꾸고 그냥 해도 언젠가는 뽑아서 그리고 조금씩 계속 주면 짭정도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를 갖다가 이른바 장물아비로 활용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아까 8천이 5천으로 뚝 떨어지고 이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거는 네. 직계 사고 팔면 또 올라. 저 같은 사람도 딱 보고 이거 뭐야 하고 또 던져. 맞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그 밈 가격이 손실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암호화폐 세탁하는 과정 중에서 지갑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로 바꾸면서 세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네. 딴 그래서 걸로 할 수 있구나. 북한 해커들이 주로 또 이용하는 게 이제 잡코인들을 많이 갈아타요. 그래서 맞습니다. 작전 주식처럼 네.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막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잡코인에 들어왔다 나간 돈이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가 막 오가면서 표정이 지금 우리가 막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해가 안 됐다가 막 이해가 됐다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야 직접 한 사람은 그렇죠. 북한이야 느긋하지만 자전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네. 개인 투자자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2조 원을 지금 도둑 맞았으니까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 상태 한번 빠져서 굉장히 급락을 이미 했어요. 맞아요. 이때 바이비트에서만 5조 7,50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인출 사태가 일어난 거고. 불안하니까. 그렇죠. 못 믿겠다 여기 네. 해킹당했으니까. 뭐 그 내부에서 돈을 채워넣었다, 다른 데서 이제 보존했다 이런 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이 20% 급락, 또 비트코인은 9%까지 떨어졌다고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갑 속에 돈이 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털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공포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이 공포가 흘러나오면 소위 신뢰 속도라는 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심하지 않고 인출하시겠습니까? 예. 서명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할 것 같아. 하겠어요 이제? 이제 못할 것 같아. 가짜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이 얼마가 떨어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의 속도가 지금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 신뢰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이제 암호화폐는 해킹을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조금 어떤 오해냐면 암호화폐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변조를 못한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금덩어리는 해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물건을 금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금을 훔쳐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뭐 변조돼서 해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갑이 보통 털리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분명 그 이더리움을 가져갔으니까 현금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40만 개가 한 번에 시장에 나올 건데 그러면 폭락할 거다.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막 떨어졌던 것도 있긴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있으니까 사실 진짜 나 정말 이해 못했거든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요만큼 이제 알게 됐어요. 오늘 끝까지 좀 보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스템이 아닌 그 시스템에 연결된 인간의 취약점을 노리고 그걸 통해서 해킹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북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직 현금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무려 2조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제 코인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갖게 됐는데 기술의 속도가 발전하는 만큼 사실은 그렇다면 이 해킹의 속도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3대 명문 대학이죠. 김책공대 출신이고요. 함흥 컴퓨터 기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사이버 전사들, 이 해킹 전사들을 키워낸 장본인을 이만갑에서 모셨습니다. 김훈광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재북 당시까지 함흥 컴퓨터기술대학의 교수로 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요즘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북한의 전설적 아주 악명 높은 해커 전사들을 양성하던 김흥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서운 분들을 직접 양성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로 있던 함흥 컴퓨터기술대학은요, 북한에서 딱 2개밖에 없는 컴퓨터 전문 대학입니다. 평양의 컴퓨터기술대학이 있고 함흥의 컴퓨터기술대학이 있어요. 그 졸업생들이 이제 제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만은 한 명 한 명이 지금 그림처럼 넘어가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발상력,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냥 프로그램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꽉 막혀 있는 보완되어 있는 서버를 뚫을 것인가, 심리전까지도 요소까지도 다 배워주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 이거 해킹하는데 심리전까지 들어가네요? 사실 이 해킹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검은색 화면에 초록색 글씨, 흰색 글씨가 막 와라락 나는 다 똑같은 해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해킹에도 장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웹 해킹, 모바일 해킹, 시스템 해킹 쭈르륵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해커들, 특히 이제 범죄자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사회공학 기법, 영어로 하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안 시스템이나 요새는 보안이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서버 앞에는 보안 장비도 있고 컴퓨터 안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도 막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뚫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가성비로 보면 사람을 속이면 사람이 그 보안 프로그램을 끕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해킹 당한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악성 코드예요. 근데 그 메모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백신을 끄고 실행하세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요 한마디만 쓰면 사람들이 백신, 그 튼튼한 좋은 솔루션들도 다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하면 사실 그렇게 고도화된 공격도 필요 없고 가성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꺼야 그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야 악성 코드가 돌아가니까. 제가 취재한 북한 해커 피해 사례는 더 흥미로운데 아까 이제 심리전 기술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아, 로맨스. 예,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북한이 여성으로 가장을 해서 이 뭐 군 관련자 혹은 보안 관련자 혹은 정보 관련자에게 접근을 해서 로맨스 스캠 기법을 통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고서 날 위해 뭘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라는 기법으로 포섭을 해서 해킹까지 이어진 사례도 제가 취재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심리전 기술을 해킹을 위해서 북한이 다 쓰고 있다고 봐도 돼요. 김은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많은 대학 이만갑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함흥컴퓨터기술대학 의사 선생님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예. 이게 김종일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수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화할 때 대한 그런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돼서 매 도마다 한 개씩 그 일거둥중학교라고 생겨났어요. 네. 이 일거둥중학교가 생겨나면서 동시에 또 이제 평양과 함흥에 각각 그러니까 두 군데죠. 거기에 컴퓨터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학을 건설했습니다. 아니 딱 두 개를 세웠다면 평양은 이제 수도라서 좀 이해가 가는데 함흥은 왜 선정된 거예요? 그거 이제 함흥하면 막 함흥냉면만 떠올리잖아요. 사실은 함흥이 엄청난 공업지대예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뭐 이 컴퓨터 대학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저기에 국가과학원도 있고요. 김책공대나 이런 데서 나오신 정말 그 핵 물리학자들 또 생화학 무기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흥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제일 먼저 그 인재였던 교수님들이 나쁜 쪽으로 빠진 게 그 얼음이라고 하는 빙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약대가 거기.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네, 함흥이 우리가 함흥냉면만 떠올려서 그렇지 굉장히 기술자들 그 IT 기술자들, 화학 기술자들, 물리학자들 많이 내려가 있는 아주 그 북한이 제가 아끼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함흥 컴퓨터 대학은 그야말로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원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종찰총국 산하에 있는 해커 부대로 이제 차출이 돼서 전문 해커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부 사람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군수공업 분야에서 아주 그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아주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차출이 돼서 뽑혀갑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마약을 같은 곳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게 참. 자, 어떻습니까? 김정일의 지시로 만든 대학이니까 그 선발한 학생들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 영재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여기에 뭐 잔빛이라는 이야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을 싹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받을 때 다양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진리를 든다면 이 기억력 테스트를 위해서 15개의 숫자와 문자들이 이제 무작위로 패턴을 펼쳐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3초 만에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넣었던 순서와 그 패턴을 그대로 맞춰야 돼요. 15개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해보면 아니에요. 이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왜 기억력을 이렇게 중시하냐면 우리 그 전문가님도 계시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일 초기에 짤 때는 지금처럼 영어나 또 한글을 섞어서 쓴 게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건 1과 0밖에 몰라요. 그 기계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명령어가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달달달 다 외워요. 사람이? 예. 정말 그 영어 단어 4개짜리를 갖다 5,000개를 외워서 프로그램 짤 때 그대로 짜는 겁니다. 진짜 그런 천재 보셨겠네요. 진짜 대부분 다죠. 대부분요? 네, 대부분. 야, 정말 말만 들으면 사실 저희가 지금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재들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몇 초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시작. 내가 책 읽을 때 저렇게 읽었어요. 대신 오빠는 기억도 못 하잖아요. 아니, 넘길 수는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읽었습니다. 예, 10초. 다 읽었대. 맨 처음 주체 103 20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충 예. 100g, 300g, 10m, 25도씨. 그리고 됐습니다. 사진 찍은 거야, 사진. 눈에. 그러니까 눈에 이건 탁탁 매우 찍.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 실력전, 2 봉어, 3 마라손, 4. 수림 5. 오락술 6. 삼만경 7. 수첩 8. 절벽 9. 개구리 10. 넘어공 유학생 27분입니다. 네. 야, 그것까지 다 외웠어? 순서까지? 34분입니다. 우리도 메뉴판은 저렇게 달달 외웁니다.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28개의 메달과 3개의 금컵을 획득하고 나라별 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으며 해킹 실력만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팽팽 도는 애들을 가져다가 해커로 만들어요. 근데 그 실력이 전 세계에서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700명이 참가한 국제 해킹 대회였는데 거기 1등이 800점 만점을 받은 북한 김책공대 대학생이 1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럼 퀴즈. 2위는 어느 나라 국가의 대학생이 차지했을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겠지. 아까 잠깐 이렇게 시상대 보니까 중국 국기 보이는 것 같던데. 오성훈. 진짜요? 2위는 김일성대를 나온 북한. 또 북한이에요? 자, 그럼 1, 2를? 좋아. 3위는? 와, 이런 김책, 김일성 다 나왔잖아요. 한국이지 않을까요? 저기 함은 컴퓨터 대학교. 3위와 4위도 김책공대 학생들이 아, 큰일이다. 네, 싹쓸이를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 2, 3, 4위를 북한이 싹쓸이 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니야. 해킹 능력과 관해서는 앞으로도 북한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한국에서는 사실 이 대학교 하면 뭔가 그 캠퍼스에서 낭만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 수재자들만 좀 모아놓은 이 수업은 좀 분위기가 좀 험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똑같이요. 배우기는. 아, 그래요? 예, 뭐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컴퓨터 기술은 완전히 뭐 군대식입니다. 똑같다고 해놓고 군대식. 예, 군대식. 데이트도 하고. 왜 군대식이냐면요. 대학에 학생들이 그래 학년이 있고 학과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 대학에는 연대장이 있고 학생 연대장, 학생 대대장, 중대장, 학급은 소대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2000년 초반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 기술 전문 기술 대학인데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만 해도 컴퓨터가 한 100대 정도 있는데 학생들은 뭐 300명, 400명 되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내 가방 안에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앞에 순분을 기다려서 종이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쫙 짜가지고 내 순분이 되면 앉아서 타이핑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코드 결과까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 쓰는 그 시간이 너무 짧고 그 시간을 어떻게 쟁취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그 많이 프로그램을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 짜고 또 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걸 외우고 또 고심하고 짜다 보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지 못하니까 하다가 해가 딱 돌아요. 해가 딱 뇌가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전순국이라고 너무 정말 그 제 수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핵 돌았단 말이죠. 혹시 뭐 애고대학도 그렇게 정신이 돈 사람들? 우리는 없습니다. 여긴 그 정도는 안 하는 거지. 우린 그 정도는 에너지를 너무 머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는 뻔하고 네. 자, 오직 사이버 전사로 이제 성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이제 공부들을 합니다. 또 국가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양성을 하고. 그렇다면 해커 부대를 그럼 있다는 걸 처음 아시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이제 1998년 경이었는데 평양에서 아주 그 일군의 어떤 고위 장교들이 저희 대학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5명을 딱 데려가겠대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장군님 명령 받고 왔는데 우리는 총과 폭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키보드로 우리가 적을 제압하고 공격하는 그런 부대다. 5명인데 제일 성분도 좋고 실력인 사람 달라. 그래서 5명을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 우리 애들하고 평양 컴퓨터 기술 대학 애들하고 김석공대하고 이과대학 이 6개 대학의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아마 거기서 평가를 했나 봐요. 네. 평가 우리 애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해 와가지고 그 해 125명 전체 졸업생을 다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98년도인데 98년도 6월 달에 바로 아주 역사적인 북한의 해커 부대의 달인데 그날에 창설됐습니다. 문수동에서 사이버 부대가 처음으로 창설된 날이죠. 걔네들이 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제일 초기는 한 1000명 정도로 이제 구성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컴퓨터도 보급이 많이 안 됐을 시절인데 이제 작정하고 이게 온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땅하고 간 거지. 사실 98년도면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뭐 팬카페 조금 생기고, 네. 이게 막 시작했어요. 랩탑이라 불리는 노트북이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안 됐었고 데스크탑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몇몇 회사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던 거죠. 맞아요. 98년도면 사람들 엄청 많이 굶어 죽을 때거든요. 근데 사람들 굶어 죽을 때 자기 정권을 위한 저는 해커들을 뽑아다가 그런 해커 부대를 만들었다는 게 야 진짜 피 떨리네요.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 해커들 양성하는 교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어딘가를 뽑혀갔는데 그러면 약간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저희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좀 모르잖아요. 같다라고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네트워크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뭐 눈이 딱 감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입은 군복은 또 일반 군복하고 또 달랐어요. 애들 어깨에 힘 빡 잤더라는데 걔들이 뭐 여러 기가 갔는데 먼저 1기로 갔던 애들은 벌써 애국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라이터 이거 괜찮은데 쓰십시오. 그런데 근데 그 부에서 라이터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을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건데 이거 나 줘도 되니까 쓰십시오. 우리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근데 애들이 그 당당함.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막 넘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커 부대는 군부대가 아니지만 부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와 매우 유사한 작전 방식, 전략 구조를 쓰기 때문이에요. 군대는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해커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보세요. 매뉴얼과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할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패턴이 드러난 것을 북한이 모르느냐?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아까 8,100만 달러 현금화해서 털었다고 그랬잖아요. 8,100만 달러를 어디서 납니까 지금? 예전에 꽃게잡이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불법으로. 자, 계산을 해봤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어부 30명이 꽃게잡이 배 3척을 타고 아주 숙련된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나가면 97.5년을 기대야 8,1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 관둘 수 없고 패턴이 드러난 이상 기회는 우리에게 왔어. 이제 해커 용사들이니까 제자들이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렇게 다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해커들이 아주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나 하면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문수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문수거리에 이 해커들을 위한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는 게 굉장히 호랍니다. 영리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열차에 타도 이 사람들을 위한 우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발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해커로 활동할 때에는 해킹을 통해서 번 많은 상당수의 자금을 물론 당에다 상납하는 자금으로 바치지만 바치고 나머지 돈은 인센티브로 자기가 가져요. 하다 나니까 체류비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야 탈북을 안 하지. 예, 그래야 탈북을 또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귀국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예, 거기서 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혜택으로 보는 게 또 뭐냐면 본인들이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 그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지금 현재 뭐 돈을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지금 상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본인이 도입 같다고 하게 되면 안 돼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받는 혜택도 좀 짭짤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사님 지금 표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대사보단 해커를 할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 있어요. 하신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커인 경우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MZ 세대들이 제일 그 로망으로 그러니까 제일 바라보는 그 직업이 바로 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출신 성분이 좀 나쁘다고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그런 혜택들이 자기한테 차려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뭐 출신 성분 보면서 뭐 나가는 그 조항이 까다로운 외교관보다는 이 해커를 택하는 편이 범위가 넓으니까 좋죠. 그 예전에 핵 개발자인데 엄청 천재죠. 그 이제 뽑혀 올라가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ICBM을 개발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이걸 다 개발했냐고 쭉쭉쭉 파고 내려가 보니까 그 젊은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정은이.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탈북을 해가지고 출신 성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입당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한 인재가 얼마나 귀했으면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간부들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입당 보증은 내가 될 거다. 김정은이 입당 보증을 해갖고 바로 그걸 해줘? 해줬어, 실제로. 그때 막 그 군인들 업고 돌아다닐 때 그때 그 이벤트로 한 사람이 그 실제 했던 그 걔도 뭐 해커 능가하는 그 정도의 컴퓨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화손 입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화손 입당. 화손 입당이라는 게 뭐냐면 대체로 입당할 때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후보당 기간에 2년이면 2년 동안에 그 어떤 그 교람도 범하지 않고 당에 충실하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화손 입당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당으로 입당시켜주는 거예요. 예. 근데 입당 보증이 김정은이야. 자, 이 북한 해커들이 받는 특권들 중에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특권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살 수 있다. 사실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를 나간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꿈이 될 텐데. 맞아요. 그렇다면 유 대사님도 이제 해외에서 북한의 그 외교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외국에서 직접 해커들 이렇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맞죠. 예, 제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제 쿠웨이트가 전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을 겸임해서 봅니다. 하다 나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뭐 두바이라든가 이런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IT 업계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두바이에 있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19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명이 도대체 뭘 하나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종찰 총국에서 파견된 해커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체로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뭐 중동 이쪽에 군부지를 옮겨가면서 이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눈여겨본 게 뭐냐면 해커로 해서 해커들이 이제 그 가상화폐를 탈취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로 탈취하게 되면 그걸 또 현금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세탁소. 예,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신문 FBI에서 현상금을 걸었던 심현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광선은행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아까처럼 수많은 그 전자지갑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쭉 그 가상화폐를 세탁을 합니다. 돈 세탁. 예,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운익시키는 방법도 완전히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뭐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와, 솔직히 무슨 1조 8천억, 2조를 어떻게 돈 세탁을 해. 카지노 가서 바꾸는 것도 이분 쓰고 정보 당국 다 있어요. 그 나라에. 사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조를 딱 자, 저 2조 있으니까 2조 내놔 이렇게 한 방에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 지갑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금액을 조금씩 빼서 현금화를 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작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뭐 국제적인 범죄 집단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누군가 또 있어야겠네. 네. 아무래도 그게 조금 검은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리하고 현금을 직접 줄 수 있는 조직이라면 사실 범죄 조직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쪽에서 훔친 건 맞교환하면서 세탁을 해버리는. 네. 아, 그런 집단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있겠네. 예, 사실 이 북한 해커는 이제 암흑 속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담하게 해외 그 기업의 취업까지 나선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Hello, I'm Nomura from Japan. I'm senior full-stack web and mobile application developer with 7 years of experience. I have developed my communication skills from working directly with senior managers, which means I am well prepared to work on required position remotely.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지금 계속 다른 거예요. 주소가. 여러 가지 프로필이 있구나. 지금 전 세계 최고의 IT 국가는 뭐 우리나라도 뛰어나지만 당연히 미국이에요. 미국 가운데서도 어디냐?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거든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T 기업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2022년도 경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IT 업체에 FBI가 전화를 합니다. 뚜루룩 큰일 났다고. 지금 아무개 그 연구원이 있지 않느냐? 내가 고향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이라고. 그럼 사장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FBI한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정규 절차, 고용 절차 다 거친 중국 출신 엔지니어다. 아니라고 다 지금 그 이력서고 뭐 다 조작해가지고 지금 그 가짜 취업을 한 북한 공작원이다. 이러면 정말 그때는 FBI 말을 듣고 사장님이 I'm sorry 하고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실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해고하려니까 정말 아깝다. 할 정도로 북한 해커들의 실력이 뛰어났다 이거죠. 실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장이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특혜가 많다 보니까 인재들이 몰리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국가에서 뜯는 것도 덜 뜯고 얘가 갖게 해줘.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이 인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커 출신을요, 이만갑 지금 14년 넘어갔는데 처음 봬요, 거의. 북한에서 뭐 그렇게 위험하게 탈북할 때고 총 빗발이 날아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거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뭐 벌어먹고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북한 사이버 부대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간헐적으로 이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전혀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그 파악한 데에 의하면 점점 여기 사이버 부대의 관계자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 사이버 부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대 하나 있다 이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어떤 전문화된 부대로 더 발족하고 분화됩니다. 네. 그게 이제 180부대라고 하는 거 있고 91부대가 있는데 세 개죠. 121, 180부대, 91부대. 180부대가 뭔가 하면 전문 국제 금융 절취하는 이 부대이고요. 91부대는 뭐 하는가? 핵이나 미사일. 아까 말했던 비대칭 전력을 북한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첨단의 기술을 훔쳐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팀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아까 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라자루스, 그다음 뭐 김숙희, 안다리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추적하는 그 수사기관들에서 붙인 이름이고 북한의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란봉 팀. 그러니까 을밀대 이래서 북한의 어떤 지명이나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정겨운 이름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밖에서 이제 북한 해킹 그룹의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정겨운 이름들. 지명으로. 모란봉, 을밀대를 쓴다는 게 상 흥미로운데 그때 아마 이제 김은광 선생님이 북한 내부에서 USB를 하나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북한 해커 그룹의 어떤 규모 조직도가 담겨 있는 USB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걸 딱 컴퓨터에 껴봤는데 웬 중국의 명산 그림이 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코드명을 입력했더니 북한 해커 애들이 숨겨놨던 이 조직도가 딱 노출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수법은 스테가노스, 그러니까 숨겨놓다라는 이 그리스어와 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글씨를 쓰다 그래서 숨겨 써다라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복잡한,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림 속에 뭔가 실제 원하는 조직도나 그래픽을 숨겨놓거나 그런 방식인데 제가 간첩단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검거된 간첩단이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서 북한한테 지령을 받은 지령문을 제가 입수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간첩단이 잡혀요? 잡혀요. 엊그저께 잡혔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활동은 해요? 활동 그리고 안 할 텐데. 1심, 2심에서도 최근에 징역 5년, 10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국내 간첩단이 북한으로부터 최근에 받은 지령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 정보당국 그 관계자가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지령문이야? 봤는데 당최 의미 없는 말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성킴 안경은 까매, 진중권 교수님은 뭐 머리가 곱슬이야. 쭉 의미 없는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북한의 그 지령문이 숨겨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독한 지령문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해독한 지령문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북한 공작원과 몇 시에 접촉을 하고 그때 새롭게 포섭했다라는 사람 누굴 데려오라. 전혀 다른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글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독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령문을 이메일을 통해서 의미 없는 걸 받고 스테가노그래피 해독 프로그램을 USB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USB를 꽂고 북한이 보낸 이메일이나 북한이 보낸 유튜브 사이트 댓글 이런 거를 긁어서 넣으면 이 USB에 담겨있는 스테가노그래피 해독 프로그램은 진짜 지령문이 빵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국내 간첩은 북한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보고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를 포섭했고 우리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며칠 뒤에 큰 뭐 회합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보고문을 해요. 그리고 그걸 USB에 담겨있는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의미 없는 텍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 나라는 새. 그럼 이걸 약속된 이메일로 보내도 제3자나 아니면 정보기관이 언뜻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정보국 기관이 이메일을 통해서 스테가노그래피로 암호화된 지령문을 주고받는 건 우리가 다 잡아내요.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에는 이런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해커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김문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탈북해서 우리에게 제공해둔 정보도 있고 우리나라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돈 주고 개발한 장비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 간첩단이 어떻게 이걸 쓰냐면 일본 야마하 오토바이 사용 설명 영상 댓글창을 북한하고 국내에 있는 간첩단이 이 암호화된 소통 매체로 사용했던 게 실제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로 인정받았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북한 해킹이 돈 빼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암약하고 있는 간첩단들이 아직도 있고 아직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제가 아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비밀 지하 조직도 많아요. 이렇게 국내에 있는 간첩단을 운용하는데도 해커들을 북한은 활용합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숨기는 거잖아요. 매체에다가 이런 걸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성 파일에도 이게 그냥 정상적인 노래인 줄 알았는데 주파수 대역을 이제 다르게 필터링을 걸면 원하던 이제 음성 파일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게 예전에 그 2001년 9.11 테러 때 오사마 빌라덴이 그 모나리자에다가 그 비행기 도면을 숨겨서 알카에다 조직에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 스테가노그래피를 디지털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크게 알려졌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3년도 안 돼서 이제 북한이 똑같이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김문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정말 대우받고 잘 있었을 분이에요. 그렇죠? 뭐 제자들이 커지면서 이쪽으로 모실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왜 대한민국에 오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궁금하죠. 네. 대학 교수가 뭐 대한민국 교수처럼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엄청 잘 살거나 하이트 계층은 아닙니다. 우리 유현우 대대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잘 살죠. 다만 프라이드가 있고 그 사회에 엄중한 존경도 받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아마 이 남한에 오게 된 데는 저희 이 남쪽을 향한 어떤 동경심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00년도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남쪽에 영화, 음반, 그다음에 뭐 전자 도서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는 IT 전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2002년에 제가 이제 백공구 상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본주의 문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그 멤버가 됐어요. 저는 뭐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가서 일단 밖에 있는 전기부터 끕니다. 이 집에서 누가 와서 며칠 와서 뭘 본다 신고 들어오면 끄고 들어가가지고 하면 이제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가 나갔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잡히는 거예요. 문 두드리라는데 여기처럼 뭐 못 나갑니다 하든지 무슨 당신 영장 가져왔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단속하라고 그러는데 뒤한테 기름을 맡겨놨더니 제가 앉아서 지금 보고 아주 사상이 지금 전향되는 그 모래시계가 굉장히 저한테는 제 생각을 바꾼데 너무 모래시계 여러 장면이 역사적 장면이 나오니까 난 거기서 이제 이 데모하는 것도 있고 사회의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뭔가 고민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야, 저 자본주의 돈 뺏기 모르는 사회인 줄 알았는데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구나. 권력 비판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의 감정을 또 자극시키로 정말 그 가을 동화. 장르가 너무 다른데. 정수야. 장르가 다른데. 장르가 다르잖아. 그 테이프요. 그 테이프 그때 나왔어요. 그때 CD 때 아닙니다. 테이프 몇 개 되는 거 9개였어요. 저녁에 지금 새벽 2시, 3시 되는데 다 커튼 치고 그다음에 개까지 풀어놓고 지금 누가 올까 봐 단속점 안 되니까. 맞아, 개는 필수예요. 개 무조건 풀어놔야 돼. 그때 그 인간의 정서를 저렇게 적나라하게 사랑을 저렇게 그린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우리 사회는 사람을 기준으로 여긴다고 하지만은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아니 컴퓨터고 공학이고 막 숫자쟁이시잖아요. 근데 가을 동화를 보니까 그게 바뀌어요. 막 뇌가 그러니까 공돌이들은 감정이 없는 거 생각. 공돌이들은 감정이 없는 거 생각. 감정이 있어요. 공돌이도 감정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오히려 더 단순해 감동 포인트가. 백공구 그룹바에 대한 그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백공구 그룹바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집에 쳐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걸렸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종전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감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체로 다 노트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쭉 해서 보는데 이게 보니까 따끈따끈하다고죠. 근데 금방 뭘 봤구나. 이거 패스워드 뭐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패스워드 뭐야 하고 소리쳤단 말이죠. 백공구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서 였는데 백공구의 죽음을 하고 엔터 했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틀리지 않아? 거기 감탄부 하나 더. 이런 느낌 뭐 있잖아요. 해서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봤다는 걸 다 뭐 색출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백공구 그룹바가 정말 오빠시처럼 악독했습니다. 악랄하죠. 외교관도 보죠 드라마. 다 보죠. 북한 외교관 때도 뭐였어요 드라마? 어떤 게 가장 외교관을 흔들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본 게 그 진선미하고 호영미 나오는 게 뭐든 거죠. 2부의 모든 거. 2부의 모든 거. 그걸 왜 하세요? 그걸 왜 하세요? 2부의 모든 거? 저 그 북한에서 아까 봤으니까. 봤어요 저도. 장동건 오빠. 아니 남한 사람도 안 본 걸 다 보고 왔어. 이부에 모든 건 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부에 모든 것은 왜 보신 거예요? 귀하게 생긴 남한 거니까. 그건 어떤 내용인데요? 저희가 몰라요. 2부이면 그 방송국 아나운서인데 두 명 다 아직 경쟁 관계에 있어요. 방송국 아나운서인데 두 명 다 아직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 사이에 남자가 또 끼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메인 그 아나운서 자리를 놓고 그 여인이 엄청 이제 실랑이를 벌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음들이 정화되고 둘 사이가 합평이 얻어지는 그런 건데 남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를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듣고 알아야 되니 이거야. 북한은 우리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를 해킹하고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북한의 해커를 양성하는 교수의 머리를 해킹하는 거야. 와, 역시. 잘 모르셨겠습니다만 그 드라마 속에 스테가노그래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이 드라마나 이 영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한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남한이 어떻게 살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학위 소유자다 보니까 인민대학습당에 비공개 도서 열람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외국 책을 볼 수 있어요. 남한 책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전공 분야인 OS2 철저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한 책을 보려면 제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당 비서가 이렇게 추천서 써가지고 도장 꽉 박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한 책이라고 보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앞에 장 펼쳤는데 이만큼 먹을 칠하고 여기다 새까만 종이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섞게 오지 말라는가.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야. 이거. 호기심.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제가 그 사서 보고 빵을 싸다가 주었어요. 내가 너무 내일 모레 집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내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서도 봐야 된다. 딴 데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밖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탁 비쳤는데 뭡니까? 거기다 탁 비쳤는데 뭡니까? 드디어 이 감춰진 글이 어렴풋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 너무 놀랐어요. 그게 드디어 이 감춰진 글이 어렴풋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 너무 놀랐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인가 1000만 자동차 대국이 됐다. 자가용 승용차 1000만 대. 그래서 자동차 왕국이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 발전의 뒤에는 이 컴퓨터를 비롯한 IT 기술이 안받침하고 있다. 이거 다예요. 그 내용을 가린 거예요? 예, 그 자가용 1000만 대라니까 이게 사람들 그거를 읽은 사람들은 북한 인구수의 거의 반. 놀라죠. 그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땡하죠. 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자가용 어떻게 1000만 대 있나? 우리 북한에는 아마 자가용을 100대나 될까 말까. 네, 100대. 지금 막 TV를 트신 이 우리 이만갑 애청자 여러분, 저분은 북한의 해커 양성하는 대학 교수이자 드라마 전문가. 다만 드라마 전문가. 다만 드라마 전문가. 하지만 이제 교수님 같은 이제 고위층 분들이 사실은 이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탈북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은광 교수님이 그때 2부의 모든 것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백공구 상무에 계셨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도당 간부들도 김은광 교수가 백공구 상무에서 단속을 세게 해서 영상이 많다라는 걸 다 익히 알고 있겠죠. 저 집 가면 뭐 재밌는 거 많아. 그래서 당시에 도당 선전부 부부장이 다가오더니 나 영상 하나만 보자. 조용히 나만 보고 갖다 줄게. 라고 이제 은근히 영상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은광 교수님이 외국 영화 한 편을 조용히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하우스 온 그린 애플 로드라는데 70년대 초 아마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여성이 이제 속옷 정도 입고 등장해서 이 남자 저 남자랑 키스 씬하고 정사 씬도 약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끝나고 뭐 이런 영화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영화일 수 있죠. 난 저거는 불륜 비디오가 아니다. 색정 비디오가 아니다라고 난 주장하고 있고 이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일 뿐이고 난 그 장면 모르겠다. 근데 저렇게 색정 비디오로 몰려가는데 만약 내가 색정 비디오를 봤다면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될 그런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화하고 색정 비디오는 다른 건데 여기 배드신이 조금 진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뭐 세밀한 건 아니더라도 남성이 여성을 안고 다니는데 이런 건 북한에서 이게 근데 그게 그 약간 그 장면이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게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가운데쯤 있어요. 가운데쯤 있어요. 다 틀렸어. 그런데 저게 이제 색정 영화라는 표현을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그냥 외화를 보느냐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건전물 영화, 소위 이제 색정 영화를 보느냐는 처벌 수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비디오를 빌려간 이 선전부 부부장이 색정 영화를 봤다는 걸로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김은광이 줬어요. 빌려주면 안 돼. 얘기를 버린 거죠. 김은광이 가운데 부분 꼭 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저는 용서받지 못할 수 있었어요. 진짜 정치범죄에 갈 수 있었는데 저희 장인이 도보위부 간부입니다. 장인이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죠. 근데 장인 정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좀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겨우 제가 용서받고 대신 너는 이 공산대학 교수로서 있을 수 없다. 가서 내가 참여하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저희 대학의 부업농장에 가서 제가 혁명화를 합니다. 완전 농장원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수하고 씨름하고 뭐 죽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가서 고생한 건 고생한 기고 1년 만에 복귀됐어요. 복귀돼 대학에 돌아오니까 이 주변 동료 교수들이 저를 보는 게 완전히 뭐랄까 북한말로 말하면 미국 놈 보듯이 보더라고요. 아주 증오에 찬 아주 사상이 아주 나쁜 사람. 공산대학 교수로서는 감히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기 싫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질시하고 저를 갖다가 이게 한 명 빠지길 바라거든요. 예, 야매차게 보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제가 처음으로 국경지대, 즉 해령 교재 강습에 참가합니다. 저는 국경이라는 가본 적도 없어요. 가봤는데 거기 가서 한 열흘 동안 강습했는데 그 숙속집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 그때 급여가 5,000원이었어요. 한 달 급여가. 10,000원을 내면 넘어가서 뭔가 꼭 볼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안내해서 올 수 있다. 탈북 비용이 넘어가는 게 10,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글쎄 이 브로커가 제가 여기를 지나간다면 양쪽을 지키는 군인한테 다 줘야 돼요. 5,000원, 5,000원. 그런데 이거 한쪽만 줬어요. 찜바된 상태에서 2시에 제가 돌파합니다. 그랬더니 총이 날아오는 총알이 날아오는 한쪽에 그 돈을 못 받은 군인이 쏜 거예요. 이야, 큰일 날 뻔했다. 중간에 넘어왔으니까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가 뭐 헤엄을 잘 못 칩니다마는 구사일생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왔죠. 중국 쪽으로? 네, 넘어오니까 중국 쪽에 또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만나서 이제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가서 딱 2, 3일이 있는 동안에 제가 이게 완전 할 바뀌었어요.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냐. 야, 시장에 그냥 뭐 물건이 쌓여있고 뭐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형세 그리고 뭐 TV도 보고 이게 인간 세상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건 다 하나의 허상이다. 허상.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저는 이제 탈북 결심해가지고 제가 또 이 뭔가 당학교 교수였고 그 컴퓨터 분야의 학위 소유자다 했더니 이제 어느 뭐 기관에서 바로 이제 날아와가지고 저 확인을 하고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권 내서 이제 왔죠. 교수님 혹시 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교수님 비난한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저를 비난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었죠. 우리는 김훈광이 태어났고 남조선으로 도주하기 전까지 있었던 함흥시로 떠났습니다. 야, 완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네. 우리는 먼저 김훈광이 1986년부터 1993년까지 교원 생활을 하였던 함흥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찾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훈광이 놈이 전자계산기 조작체계, 구소형 전자계산기 조작체계, MS-DOS, 컴퓨터 기본 방식과 조직 응용을 비롯해서 11건의 도서 집필을 하인 걸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도서들은 실제로 한 건도 자기가 집필한 게 없습니다. 김훈광과 함께 생활을 하였던 교원들의 평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훈광이는 대학 교원으로 하면서도 교원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이런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한 도덕적인 전능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이럴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서세술이 강하고 나가서 하는 행동 보면 하는 그 행위를 보면 격분 구할 수 없는데 10분 부를 수 있는 인간 추물이라는 거. 김훈광은 그 누구의 사이버 공격이니 도발이니 하며 악에 차 헐뜯고 있으며 두 개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USB를 개발한다, 인터넷 삐라를 뿌린다 하면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그 입으로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 게 있습니까? 죽어야지. 이렇게 우리 집에서 반역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건 좀 이렇게 아프다. 악질적으로 나가서 hun가이가 이렇다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니실 텐데 한마디도. 봤으면 그 자리에서 막 뜯어서 죽일 것 같아요. 민족 반역의 서굴에 서식하며 온갖 사기 협잡질로 가련한 잔영을 유지해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 김훈광.
김은광 선생님. 네. 다른 뭐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헐뜯을 때는 그냥 웃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네요. 저희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이 있었잖아요. 지금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저보다 더한 이야기를 하라 해도 할 겁니다. 네. 당국의 보위부가 지금 뭐 찍으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가슴 아파하는데 제가 막 그냥 이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게 나로서는 큰 죄책감이고. 아까 근데 잠깐 이제 등장했던 것이 저희들이 영상을 딱 보면서도 저게 핵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스텔스 USB라는 걸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훈광은 그 누구의 사이버 공격이니 도발이니 하며 악에 차 헐뜯고 있으며 북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USB를 개발한다, 인터넷 삐라를 뿌린다 하면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저한테 개심제를 적용해가지고 이게 저희 뭐 동료들, 부모들 갖다가 이제 이거 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만들었고 북한이 개심제로 저를 이제 갖다가 이제 막 긁어댄 그 스텔스 USB인데 일반 USB가 같아요. 똑같네요. 그냥 컴퓨터에다 끼워서 이 안에 있는 저장 미디어들 보는 건데 이게 제가 여기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이게 패치를 하는데 먼저 처리를 하면 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영화나 이때 미디어들이 싹 숨어버려요. 그리고 컴퓨터에 끼웠을 때 가득 차 있는데도 이게 다 비었다고 나온단 말이죠. 여기다 영화 가득 넣고는 카운터를 설정해 놓습니다. 30번 뺐다 꼽았다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화면에 지구촌이 창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왈칵 쏟아내고 너는 싹 지워줘라. 이런 프로그램 이해한다가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 북한에 들어가는 USB들은 세관에서 일일이 다 이게 뛰어가지고 검사하거든요. 스텔스 기처럼. 안 보여. 네, 그냥 검사 과정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망창 들어갔죠. 특허를 내셨다고요? 예, 특허를 냈어요. 스텔스에서. 엄청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영화를 보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하나원에 교육생들 새로 들어오면 강연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래요. 이쁜 애미나이들이 정말 떼거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뭘 보고 들어와? 나 그러니까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하면서 그 유시진 대사를 푼 적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대사. 네,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봤니 하니까 이런 그 스텔스 기능의 USB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장마당에도 뿌려지고 뭐 이렇게 뿌려져갖고 주스면 된대요. 그 정도로 갖다가 막 뿌렸대요. 근데 그걸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신 줄은 모르고 저는 미국 국방부가 갖다 뿌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USB를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봤다고 하니까 우리 김은광 선생님이 정말 북한의 MZ세대들을 싹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왜 공공기관까지도 이제 해킹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정보까지 이제 빼내간다. 뭐 이런 뉴스를 이제 저희들도 접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뉴스들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 이건 좀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면 어떤 뉴스일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애격 상태에서 인터넷과 이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서버가 공격당하는 거 보고 야, 저게 공격당하는 거 막지 못하면 얼마나 큰 참화를 입을지 소름이 돋쳤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인터넷망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전 해킹이 북한의 해킹 조직 이른바 팀수키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상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기업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국가급 사이버 인프라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조를 우리에게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고 원전 설계도, 제어 시스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해킹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 놀랐는데 그때 배후로 지목되었던 것은 북한 정찰 총국의 121국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수원이 뚫렸다는 것은 한국의 핵심 인프라도 같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좀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KTX 철도망에 산업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이 해킹이 되면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항공교통의 항로 자동 설정 시스템이 만약에 교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 못 해본 게 있는데 댐의 수문, 수도, 전력망 원격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해킹이 되면 물바다도 그냥 과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해킹 이후에 국내 발전소, 공항, 금융기관이 모의 침투 테스트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국내 기반망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무슨 소리냐면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디지털 인질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실제 사례로는 예전에 미국에서 스톡스넷이라는 바이러스를 뿌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거를 이란 그 원자력 발전소에 뿌렸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파괴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뭐 발전소라든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 곳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블랙아웃, 정전을 만드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북한은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고 지금 해킹이라는 게 가장 좋은 손쉽게 돈 버는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간곡한 당부의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이버 우리 전력이 많지 않아요. 북한이 이제 거의 한 8,400명? 거의 이제 곧 이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원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보다 3배의 어떤 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3배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역전한다라고 하면 못 맞는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전력을 좀 제대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 하이텍 해커와 같은 이렇게 민간의 어떤 뛰어난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올바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엄청난 기능들을 활용하도록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휴일 중에서 단 하루라도 사이버 보안의 날을 좀 만들어서 휴식하면서 내 컴퓨터를 좀 이렇게 뭐냐면 좀 백업 좀 시키고 뭐가 있는지 좀 보기도 하고 봉사자들이 가서 좀 의심되면 다 뒤져서 제대로 북한이 좀비 PC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아마 나 담보하는데 여기 분들 중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컴퓨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북한하고 나가 같이 쓰는 이런 좀비 PC를 돌릴 거예요. 모릅니다 진짜로. 난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날을 사이버 민방위 날로 부르고 민방위 싶어요. 날. 사이버 민방위 날. 사이렌 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억세게 공감. 그러니까 정말 IT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뭐냐면 이게 다운돼 버리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다. 생활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너무 답답하죠. 근데 북한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이제 사람, 이 허술한 이 허점을 주로 공격을 해왔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인가 그 농협 전산망 다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농협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농협의 협력 직원의 노트북을 9개월 동안 좀비 PC로 만들어 놓고 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농협 전산망 들어간 다음에 전산망을 다운시켜 가지고 이제 구석기 시대로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 민방위 훈련이 이제 매달 15일이었잖아요. 15일 하루만큼이라도 백신 깔고 프로그램 지웠다가 다시 깔고 또 비밀번호 바꾸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사이버 민방위 날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좋네요. 정말 그런 인재들, 천재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천재들. 너무나도 비운의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불안정하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데요.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구소에서 핵 원자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딱 걸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CIA의 정보 분석과 수미테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명품백을 받고 외국인 등록법 위반을 했다. 결국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핵 확산 문제.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우리 국민들의 핵 보유 찬성률이 66%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그럼 전술핵을 재배치해 주든지 자체 핵무장 하겠다.
즐거워 보는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